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노?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쇠 파이프를 시체의 가랑이에다가 박아 넣어버리게 돼요. 인공 성기를 하나 만들어준 거죠. 이 커플이 들고 온 시체랑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 장면은 진짜 살면서 이거를 주인공은 시체 성애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영화 보면은 시체 좋아하는 변태네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집착하는 인간입니다. 시체 성애자가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금 코가 좀 맹맹해가지고 비염이 좀 심하거든요. 비염이 또 도져가지고 지금 엄청 코 맹맹이 소리가 좀 날 거예요. 갖고 이때까지 찍었던 여타 다른 영상들과 다르게 조금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다를 것 같은데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아팠었잖아요. 갑자기 열도 나고 그래가지고 링거도 맞고 했었는데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막 편집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있다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집에 가려고 가방 들고 딱 일어났는데 몸이 기우뚱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열 나는 게 확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막 몸살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그 몸살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바로 링거 근처에 가서 막 한 대 맞고 좀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약속을 항상 절대 어기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또 늦게 업로드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죄송했어요.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은 게 영상에서 조금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얼굴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에다가 약간 병약한 느낌이 확 살아가지고 조금 아파 보이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긴 한다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막 얼굴형이 엄청 막 남성적인 그런 얼굴형이 아니라 좀 중성적인 그런 형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좀 그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살짝 컨디션 떨어지고 이러니까 아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말짱해졌습니다. 머리가 근데 계속 아팠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 2주 동안 계속 아팠거든요. 그때 몸살 난 것도 좀 타이밍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신경외과를 갔어요. 신경외과 가니까 목이랑 머리가 이렇게 같이 아픈 거면은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머리 쪽에 문제면은 좀 큰일일 수도 있으니까 엑스레이랑 CT를 찍어보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디스크가 좀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 막 작업할 때 노트북 이렇게 빠져 들어가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데서 왔던 병이었을 것 같다, 디스크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주사 맞고 약 먹고 지금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날 업로드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썼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너무 막 걱정해 주시고 또 막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아프면 안 되겠다, 항상 소식 더 전하더라도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따뜻한 위로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걱정해주시는 마음이 되게 완연하게 다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함을 표하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영상을 올리고 일을 해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뭐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또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이랑 하는 약속 그리고 또 저한테 스스로 하는 약속 이런 것들을 진짜 어기고 싶지가 않거든요. 뭔가 탄력을 받았을 때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열중하기 시작하면은 앞뒤 재지 않고 또 달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향들이 좀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고 싶고 또 매주 일찍 만나고 싶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번 주 스킵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편집하고 올리고 그랬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벌써 4만 명이 됐습니다. 박수. 덕분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지 않습니까? 4만 명 상상도 못한 숫자인데 그리고 라이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시피 4만 명 되면은 저희 Q&A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Q&A 해볼게요. 나중에 공지 띄울 테니까 거기에다가 질문 다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스타로도 질문 받을 거니까 그거 스토리 뜨면은 또는 게시물 올라오면은 거기에 답글 써주시면 DM으로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말도 안 되네요. 4만 명이라니. 진짜 아무것도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기억은 고이 간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고 그냥 그저 그렇지만은 않길 바라는 것도 있어요. 이 영화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 이상의 뭐 하루간의 또는 일주일간의 피곤함을 씻는 그런 방향으로 제 영상들을 소비해줬으면 좋겠다,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욕심이죠. 근데 몰라요, 한 분이라도 좋은 기분 가지고 가신다면 그걸로 또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프닝에 자아가 비대해지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고, 그 전주에는 자아의식 과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뭐 정신 함양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와 주제가 좀 벗어나서 지난주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가, 그 다큐가 실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피해자들의 시신이라든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뭐 총 쏴 죽이고 이런 것들이 뭐 전혀 모자이크라든가 가려준다거나 이런 친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충격적인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장면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블러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본 파일들을 이 SSD에 다 저장을 해놓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처음으로 이거 좀 붙이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제 시체 사진들이 막 있고 거기에 파리가 껴있고 막 이런 이미지들이 스크린 너머로 저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다 보니까 한 번 딱 이거 섬뜩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계속 상기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고, 같이 기분이 처참해지는 그런 기분을 좀 느꼈어요. 페이크다라고 하는 것, 고어같이 만들어 보이는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는 제작된 영상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벌어졌던 이 참극이 그냥 제 눈앞에 꽂혀 있다 보니까 피폐함? 이런 게 좀 전달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적인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도 계속 리뷰를 할 거긴 한데, 노 파이어 존보다 더 수위가 센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앞으로 해볼 게 많습니다. 나중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게임을 안 합니다.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 하는 거 보는 거를 좋아해요. 게임을 보는 거. 그래가지고 환원 이런 게임들도 옛날에 가끔 보면서 막 눈물 질질 짜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제가 실제로 직접 플레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한 거를 보고 영화 보듯이 이 게임을 즐겨보고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최근에 완전히 궤가 다른 게임인데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하프소드라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15세기 정도 중세 유럽 또는 르네상스 유럽 그런 배경을 해가지고 하는 물리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중세 전투 시뮬레이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병맛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가긴 한데 조금 더 리얼함에 집중한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중세 병사들이 서로 육탄전 벌이는 그런 거를 게임에다가 넣은 건데, 물리 엔진 기반으로 게임이 구현돼 있다 보니까 칼을 휘두르는 거라든지 뭐 창을 휘두르는 거라든지 이렇게 쳤을 때 그 타격감, 무게감 이런 것들이 좀 체감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토너먼트 경기장에서 전투를 하는 건데, 다른 놈들을 죽여가지고 계속 랭크가 올라가면은 무기를 얻기도 하고 또 랭크가 계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데모 버전인데 좀 흥미롭고 꽤나 잔인합니다. 고어도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에 받는 데미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고어도를 최극단으로 올려놓으면 머리 베어지는 거 또는 뭐 상반신이나 하반신 이렇게 분리돼 버리는 거, 피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게임이기도 하고, 여기서 막 싸우면서 적이나 내 캐릭터가 내는 그런 신음소리들이 되게 좀 끔찍하게 구현돼 있거든요. 되게 병맛 같은데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거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데모 버전이라 가지고 아직은 뭐 시스템이 정확하게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나중에 돼서 정식 발매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외국 해외 플레이어들이 플레이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되게 좀 웃겨요. 엄청 잔인하기도 하고, 한번 틀어놓고 보다 보면은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고어라든가 폭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약간 좀 처절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좀 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 엄청
엄청 뭐 빠른 액션이라든가 화려한 판타지성이 게임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베이스 지상군이랑 맞붙는다 그러면은 총 대 총으로 싸우게 되잖아요. 원거리에서 적군을 맞춘다라는 개념이 좀 강한데 중세나 고대 쪽으로 쫙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뭐 벌어졌던 전투를 하면은 군대랑 격돌을 해가지고 그 난장판 아수라장 속에서 1대1 또는 2대1로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찌르고 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때 전쟁을 한번 겪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현대전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부분 총이라든지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원거리 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거리를 두고 죽이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살육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덜 보게 되잖아요. 최근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하면은 드론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중세에서는 내 코앞에 사람의 얼굴 표정 그리고 피 비린내 비명 이런 거를 다 들으면서 사람을 난도질하고 죽이잖아요. 총 한 발 빵 해갖고 그 사람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방패로 밀치고 투구 쓰고 있으면은 그 위에다 둔기로 갖다 때리고 구멍 같은 데 있으면은 칼쑤셔 집어넣어서 죽이고 한 사람 그렇게 힘겹게 죽이고 나면은 고개 들고 나면은 또 다른 적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고 또 그 사람을 또 찔러야 되고 이런 PTSD가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현대전이 그것보다 잔혹성으로서 더 깊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중세 전투는 사람을 죽이는 과정 자체가 너무 직접적이고 끔찍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막 쑤시고 목에다가 쑤시고 이런 전쟁 PTSD가 중세시대가 훨씬 심했을 거라고 봐요. 기사들의 기록을 갖다 보게 되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PTSD 같은 증상들이 엄청 많았고 전쟁 끝나면은 악몽 꾸고 귀신 본다 뭐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그 불안당이라는 영화 초반에 오프닝 시퀀스 보면은 그 총에 대해서 옛날에 전쟁하는 거랑 지금 현대로 넘어와서 고문을 하는 거랑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김희원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세 전쟁이라든가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육탄전을 벌이고 이런 것들은 절대 멋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징그럽고 잔혹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중세시대 또는 고대 사람들이 느꼈던 그 PTSD에 대한 관심이 요새 좀 많이 생겼습니다. 하프소드가 게임 이야기하다가 그냥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에서야 그런 것들을 보고 PTSD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냥 뭐 겁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을 거니까 약한 자들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또 옛날이잖아요. 그리고 잡담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청룡 영화상에서 그 박정민 배우랑 화사 무대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희 큰 누나가 그거를 보고 이제 감명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박정민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진짜 너무 낭만적이다. 박정민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그 설렌다. 미치겠다. 내 아들을 박정민처럼 키우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멋있는데 그 누나가 너무 호들갑 떨어버리니까 감동 느낄만 하면은 막 카톡을 막 너무 멋있어서 미칠 것 같다. 막 장문을 막 카톡을 막 혼자 막 줄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무대 연출이라거나 관객석 앞에서 딱 연극처럼 둘이가 막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와 진짜 영화보다 영화 같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박정민 배우도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짜증내는 그런 연기를 엄청 잘한다고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뒷짐 탁 지고 못 말리는 여자친구를 보는 것처럼 탁 하고 있는 모습이 저도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볼 때보다 보면 볼수록 그 무대가 너무 아름다워서 화사 이 사람도 진짜 아티스트다.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청룡 영화상 그런 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보다 영화 같은 수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모여있는 모든 배우들마저 그냥 관객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카메라 무브도 너무 기깔나고 장난 아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거든요. 보셨던 분들은 어떠셨나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으로 보셨는지. 화사 박정민 이렇게 치면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음악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넘어갈 건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때까지 소개했던 노래들 중에서 제가 안 좋아하는 곡들이 단 한 곡도 없죠. 근데 뭐랄까요 FKJ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도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톰 미쉬의 무비입니다. Fresh out of black and white
FKJ를 좋아하면서 이 사람을 왜 안 좋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FKJ와는 멀티 인스트루멘탈러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과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정제되어 있고 흘러 넘치는 듯한 그런 감정이라거나 음악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멋이 흘러 넘치고 여유가 흘러 넘치고 그루브가 느껴지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진짜 멋진 아티스트고, 저는 네오 소울이라는 장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하우스, 재즈, 펑크, 힙합 등등 자기가 하고 싶은 또는 만져봐야겠다라고 하는 부위들 다 만져버립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아티스트예요. 장르 경계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골드링크라든가 델라 소울이라든가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짜 멋지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 저는 It Runs Through Me라는 곡이랑 무비, 이 두 곡을 제일 좋아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It Runs Through Me 그거는 옥냥이 AI 버전이 있거든요. 그 옥냥이님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잖아요. 원곡보다 더 좋다 해야 되나? 여튼 그거를 소개할까 무비를 소개할까라고 생각을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무비를 소개시켜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규 앨범 지오그래피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처음에 곡 시작하는 게 되게 특이해요. 톰미쉬의 여동생인 폴리 미쉬가 자신을 떠나갔던 연인에 대한 슬픔을 추억하는 그런 나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마치 클래식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만듭니다. 그저 앞에 그런 나레이션이 깔려있을 뿐인데 무성 영화 또는 거기에 더빙되어 있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클래식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My cheek brushes against this smooth unstoppable for the moment and then it's gone. He walks along the platform into the dream, but instead I stand still, heart cracking. Those little curls on the back of his head bouncing.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노래 따라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 항상 이 나레이션 부분을 더 자주 불렀어요. 부른다기보다 이 나레이션을 외워버렸는데, Tell him I love you, you silly silly man I love you 하는 부분이 너무 막 가슴 저릿한 느낌도 들고 또 낭만적이다 라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더 좋아합니다. 이 노래는 과거에 대한 사랑, 이별, 그리움, 향수, 옛 연인과의 기억을 흑백 영화처럼 회상하는 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그런 아련함이라거나 슬픔 또는 그에 대한 아직은 남은 미련, 이런 것들이 뒤섞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 되게 미묘한 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음악 위에다가 되게 정제된 듯이 그냥 이 위에다가 자기 보컬을 던지듯이 이런 담백한 느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멋진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들고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도 꽤나 볼만한데, 실제로 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놨던 1940년대 유럽에서의 흑백 영상들을 삽입을 해놨어요. 그런 빈티지한 질감들, 저열한 화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필름들 때문에 뮤비의 정서가 더 잘 사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클래식한 감성이랑 현대의 감성이 같이 쓰여있는 재즈 소울 트랙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틀어놓기에도 손색이 없고요. 진짜 너무 좋은 곡이에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곡입니다. 제이랑 협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딱 봐도 둘이 뭔가 같이 협업 한번 했을 것 같잖아요. Losing My Way라는 곡이 있는데 너무 느낌 있고 멋진 곡인데, 스튜디오 세션으로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멋집니다. 사뿐사뿐 리듬 타기에 너무 좋은 곡이고 멋진 곡이고 또 감각적인 그런 느낌들이 잘 살아있어서 이 두 천재가 만나면 또 어떤 곡이 만들어지는지를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를 너무 흥분하게 만드는 아티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듣고 나서 또 다르게 느낄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떤 독특함이라거나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간다라는 게 요새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참신했지만 점점 시대가 앞으로 당겨오면서 참신해지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트렌드가 좀 도태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재해석이 돼서 복각해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다, 이것보다 더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들이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 드려볼 네크로맨틱입니다. 야,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노?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체 성애자 또는 이상 성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상상을 하노?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거듭 변하고 이상함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지만
얘기지만 지금 현재의 시선에서 보아도 너무 충격적인 비주얼을 하고 있고 또 주제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악명만 높은 영화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공허란 것, 어떻게 사람들이 나아갔으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은유가 담겨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그 부분을 꼭 같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하기 전에 바로 줄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영화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림에 앞서서 얘기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영화가 다 있노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의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검은 화면에 칠판에다가 분필로 쓴 것 같은 그런 글자가 나오고 있어요. Offensive and should not be shown to minors 라고 적혀 있는데, 뭐 역겹고 위험하고 이런 거 못 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문구가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What lives that does not live from the death of someone else 라는 문장이 뜨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죽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인데, 죽음을 먹고 살아가는 생명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죽음과 생명에는 관계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이 영화의 감독인 요르그 뷰트게라이트의 이름이 뜨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검어서 보이지도 않는 화면에 누군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소변이 급한 건지 재빨리 속옷을 벗으면서 질척해 보이는 땅에다가 노상 방뇨를 하고 있어요. 그 소변 줄기가 굉장히 불쾌하게 흐르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데, 은근한 달빛에 비춰서 그 소변 줄기가 더럽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피와 같은 느낌도 주고 있어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던 길에 소변이 마려워서 잠깐 정차해서 방뇨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여자에게 재촉을 하고 있어요. 10분마다 그렇게 오줌 콘서트를 하러 가면은 거기에 도착을 하지 못한다라고 막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를 찾게 되는데, 찾느라 잠깐 방심한 틈에 거대한 트럭이 정면에서 부딪혀 날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목이 뜨고 있어요. 네크로맨틱. 차는 완전히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현장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즉사를 하게 되었고요. 차에는 온통 피가 가득하고 여자의 시신은 하반신과 상반신이 분리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 끔찍한 시신들 뒤로 누군가 트럭 뒷칸에 타서 이동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료하고 귀찮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모습을 보니까 어떤 방역복 같은 거를 입고 있어요. 여러 가지 행색을 미뤄보아서 시체 처리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으로 도착해서 운전수가 내리라고 지시를 하고 직원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절단되어 버린 끔찍한 시신에서 흘러나온 장기들을 이리저리 주워 담아서 봉투에다 넣고 완전히 개박살나서 문조차 열 수 없자 차 문을 그라인더로 잘라버려서 안에 있는 남자 시신까지 끄집어내게 되었습니다. 실제라면 엄청난 장면이겠지만 다들 무덤덤하게 봉투에 쓰레기 주워 넣듯이 시체들을 담고 있어요. 이 회사의 이름은 JSA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체 처리를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현장을 수습하고 모두들 사무실로 복귀했고 일이 대충 끝나자 퇴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로베르트라는 사람 말입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로베르트는 피 묻은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해요. 집은 엄청나게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장기 또는 몸에 부속물들이 들어가 있는 유리병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보관액에 온갖 장기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집안에 널려져 있어요. 그리고는 언제 숨겼는지 자기 배에서 뭔가를 꺼내요. 이번 현장에서 가져온 손, 발, 장기, 눈알 같은 것들을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보존 용액이 담긴 유리병에 담그기 시작합니다. 저열한 화질 때문에 굉장히 리얼해 보이는 장기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그의 뒤로 로베르트의 여자친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아라는 사람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동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로베르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 보면은 한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여자친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베아는 욕조에 물을 받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 상태가 굉장히 이상해요. 피와 물을 한데 섞은 듯한 그런 핏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타인의 피가 자신의 몸에 스며들게라도 하고 싶은 것인지 그 핏물들을 음미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목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태 가학 성애자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 로베르트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안에 들어있는 장면
장면들을 보고 뭔가 영감이 떠올랐는지 날이 밝고 바로 자기 회사로 가게 되었어요. 자기가 봤던 다큐처럼 무언가를 하러 가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그 내용이란 무엇이냐? 바로 토끼를 도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도축하는 장면은 실제로 도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무 몽둥이 같은 것으로 토끼의 머리를 가격하고 기절시켜서 바로 목에다가 칼을 찔러 넣고 피를 빼고 손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매치컷 형태로 토끼를 손질하는 것과 신원 미상의 손질을 하고 있는 그런 두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숙한 듯이 장기들을 썰어내고 온갖 것들을 안에서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말끔히 손질된 토끼처럼 그 시체도 부수 장기들을 모두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섬뜩한 오브젝트들이 주변에 다 깔려있는데 참 징그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 없어 보이는 신원 미상의 남자에게로 카메라는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총을 가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새를 쏘아대는 장면인데 제대로 하나 맞추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처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총을 든 남자의 시선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잠깐 그 사람을 관찰하는 듯 하다가 겨누고 총을 발포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총을 못 쏘던 남자가 이번에는 명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에 총을 맞고 그대로 쓰러져서 즉사를 해버리고 말게 된 것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과수원 수레에다가 그 시체를 싣고 어딘가로 유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장면 바로 뒤에 JSA 회사에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처리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길 가던 사람이 그 시체를 보고 신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죽였던 남자를 대충 유기하고 나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그 시체를 치우려고 가게 됐어요. 강가처럼 보이는 곳에서 그 시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비주얼을 보자니 시신이 엄청나게 빠르게 부패를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썩어 있는 거의 미라가 되기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신을 대충 수습해서 곧장 사무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편 로베르트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시신을 매우 아끼듯이 어루어 만지고 있어요. 엄청난 악취가 날 것이고 눈알이 다 드러난 모습이지만 로베르트는 그 시신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수상쩍다 했는데 로베르트는 그 시신을 빼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그대로 들고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익숙한 듯이 베아도 로베르트를 반기고 그가 가져온 시체 역시 반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시시한 복장으로 침대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가져온 시체를 침대 한가운데 놓고 온갖 기괴한 애무를 하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이 둘은 지독한 시체 성애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베아는 쇠파이프 하나를 쇠톱으로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한 요 정도 길이가 되는 막대기를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그 쇠파이프를 시체의 가랑이에다가 박아 넣어버리게 돼요. 인공 성기를 하나 만들어준 거죠. 거기에다가 콘돔을 씌우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시체랑 관계를 하듯이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성기에다가 쇠막대를 이거 집어넣는 식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성행위를 하듯이 그런 기괴한 모습에 난생 처음 보는 그런 배드신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은 그런 온갖 애무와 더러운 성행위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로베르트도 흥분해서 그 갈비뼈들을 물어뜯고 핥으면서 함께 이 성행위에 젖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단계에 집에 있는 것도 끔찍한데 한참 성욕을 채우고 나서 새빨간 스테이크 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하기 시작해요. 진짜 피처럼 빨간 와인까지 곁들여서 말입니다. 관계를 마친 거의 미라와 비슷한 시체는 벽에다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썩은 시체 안에서 썩은 핏물들과 체액 같은 것들 진액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악취가 날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 커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상 성욕을 채우면서 행복할 것만 같던 이 생활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데 회사 동료들이 로베르트의 락커에 뭔가가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신들의 보스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시체 빼돌리는 것을 발각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로베르트를 신문하고 모든 것이 들킨 로베르트는 잘리고 말았습니다. 실직한 상태로 집에 돌아갔을 때 베아는 그에게 어떠한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시체도 못 구해올 거고 어떻게 할 거냐. 나 돈 많은 남자서 떠날 거다. 넌 나를 이제 못 볼 것이다. 내 인생 최고의 구간에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라고 현실 부정과 함께 남자친구에게 면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베아는 진짜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나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나마 집에 남아있던 시체 한 구까지 가져가 버린 채로 말입니다. 로베르트는 분노해서 그녀의 사진을 불태우고 용에게 보관해 놓은 장기들을 고양이 밥으로 주기 시작해요. 분이
분이 안 풀려서 키우던 고양이마저 찔러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욕조 안에 쥐 죽은 듯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수건 올려놓는 칸 위에다가 고양이 사체를 올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 사체에서 떨어지는 피를 보고 발작하듯이 그 고양이 사체 안에 있는 장기들을 오만상 꺼내서 자신의 몸에 바르고 그것들을 물에 적시기 시작해요. 피에 잠겨 있어야 잠깐이라도 안정을 취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로베르트는 늦은 저녁 외출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연극 같은 거를 보러 가게 되는데 맥주 한 잔을 사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연극 내용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었어요. 사이코패스가 어떤 여성을 추격하고 살해를 하는 그런 연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성이 사이코패스한테 붙잡히고 강간을 당하기 시작해요. 관객들은 하나같이 뭐 판타지라도 있는 것인지 집단으로 흥분해서 남녀가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요상한 연극이 끝나고 로베르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의 눈에 비친 달은 해골로 보일 정도로 그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수면제를 독주와 함께 복용을 하고는 잠에 드는 로베르트의 모습입니다. 그가 꿨던 꿈에서 그는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반쯤 썩어버린 미라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꿈에서 어떤 모습이든 그는 가장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녀와 같은 모습을 한 여성은 로베르트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는 듯한 모습으로 반기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워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베르트의 손에는 끔찍한 얼굴 가죽이 들려 있었고요. 이 여자와 함께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하지만 낙원에서의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것이었습니다. 그 달디단 꿈에서 현실로 돌아온 로베르트는 다시 낙담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밤거리에 나선 그는 어떤 창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 한 명을 골라서 태워서 어느 숲속으로 가기 시작해요. 하체를 완전히 벗어 제낀 창녀와 관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를 귀엽다는 듯이 보고 웃자 자신을 비운다고 생각한 로베르트는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면서 그 여성의 목을 졸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성관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억눌렸던 화를 터뜨리듯이 관계를 하는 그의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녀를 한참이나 범하다가 그 옆에 바로 지쳐가지고 잠에 들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베르트는 다음날 해가 떠서야 그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정원을 지키는 정원사였습니다. 너의 죄를 숨겨주겠다라고 하는 듯이 삽을 툭 하고 던지는데 로베르트는 창녀를 살해한 것 이후에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삽을 들어서 정원사의 머리를 잘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입 기준으로 턱 위로 완전히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되었는데 정원사의 몸은 발작하면서 쓰러지게 되었어요. 로베르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에 있는 성물들을 조립하기 시작해요. 예수상, 십자가, 조형물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집에서 가장 쓸만한 날카로운 칼들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칼 고르는 것을 마치고 나서 그 칼을 품은 채 침대로 가 누워요. 잠시 뭔가를 생각한 듯 하다가 자신의 배를 직접 가르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에 도달하기 위해 고통을 이겨가면서 몇십 번이나 자신의 배를 가르고 찌르고 있어요. 그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대비되듯이 영화 초반에 도축되었던 토끼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역재생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결국 로베르트는 사망했고 그 토끼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의 죽음으로써 삶이 완성되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시체가 되어 그의 삶을 완성했을 때 그는 초라하게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을 한참 동안 이 카메라는 비춰주다가 그의 무덤 위로 하일 신은 여성이 삽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어떻게 이런 영화가 있노라는 생각이 또는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봄에 있어서 이 영화는 너무 축축하다라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었고요. 저는 이런 장르 영화들을 볼 때 그런 카테고리를 다 나누긴 해요. 살로 소돔의 120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충격적이고 더러운 영화다라고 하기도 하고 세르비안 필름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악마 같은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영화는 제일 좀 역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알거나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건데 대놓고 이 커플이 시체 성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보다는 죽은 것들에 집착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커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좀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시체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거의 미라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완전히 썩어 있는
부패되어 있는 시체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집에 들고 온 거죠. 하다가 썩어가다 못해가 파랗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부패도가 심한 시체입니다. 그 여자친구가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성적인 더러운 취향들을 해소하는 식으로 이 시체를 가지고 놉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 여자가 시체랑 하는 거를 더 좋아하게 되고 시체에 어떤 거대한 사랑 같은 걸 느끼게 되고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남자친구가 실직을 하자마자 바로 그것을 들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눈을 망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들이 계속 뒤이어서 끔찍하게 나열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영화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는 공포를 느끼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진짜 눈 뜨고 볼 영화가 아닙니다. 또 특이하게도 영화 초반에 그 토끼를 도축하는 장면이 모형 같은 거를 도축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실제 토끼를 갖다가 바로 잡아버리는 그런 좀 당혹스러운 장면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고 수준의 토악질이 나는 영화를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그 정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해볼까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에서 나온 로베르트 주인공은 시체 성애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영화 보면은 아, 저 새끼 저거 시체 좋아하는 변태네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영화를 봄에 있어서 굉장히 표면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베르트는 사실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집착하는 인간입니다. 시체 성애자가 아닙니다. 이 남자가 시체를 계속 모으고 장기들을 보존하고 경찰서에 잡혀갈 만한 그런 취향을 또는 그런 수집을 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상태 그 자체에 대한 동경심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의 상징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가 갈망하는 완전한 해방의 이미지로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시체라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세계 그 너머에 있는 파편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파편을 하나 둘씩 모으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살해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결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네크로필리아가 아니라 죽음에 집착하는 사람, 타나토필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베르트라는 사람은 삶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웃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압박되는 일에 불과했어요. 현실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저 없었고요. 사회에서 좀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사람이었고 후반부 가서는 실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파멸을 겪게 되는 것이었죠. 나는 죽어야 완벽해진다. 죽음만이 나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관념이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패스가 살인을 하는 그런 연극을 보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 심리가 굉장히 폭발을 하게 되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꿈 장면이었어요. 그게 저 세상에서의 해방을 암시하는 것인데 그때의 로베르트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반쯤은 미라가 되어 있는 죽음을 겪게 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행복이라는 감정, 자유라는 감정이 몸에 녹아내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성녀 같은 그런 여자가 있었고 자신도 그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취향적인 것이 아니라 완성이다 라고 보여지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믿을 수 없는 황홀경이 눈앞에 펼쳐졌던 것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던 삶으로 세계로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배를 가르면서 죽어나가게 되었고 그 죽음 속에서만 완성시킬 수 있었던 자신의 자아가 완성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삶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로베르트는 시체 성애자가 아닙니다. 단지 죽음에 대한 해방과 안식을 원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영화는 죽음에 집착하는 정신병자의 정신붕괴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기에 영화가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하고 토할 것 같은
장면들이 쫙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베르트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열반에 또는 해탈에 너바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뒤이어서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파멸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권은 다들 기독교에 관한 그런 관행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살이라는 것이 서방에서는 거대한 죄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로베르트에게 있어서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십자가를 막 조립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상이라 이런 것들을 막 조립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탁자에다 올려놓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자신의 영혼을 정당화하고 또 구원받고 싶다라는 절박한 몸부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내 죽음은 어떤 잘못된 또는 지옥으로 향하는 심판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해방의 몸부림이다 라고 신에게 간청을 드리는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신성화하는 작업을 거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 장면에서 조금 특이했던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초반에서 도축된 토끼가 로베르트가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원상 복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토끼 가죽을 벗기고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꺼내가지고 손질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역재생을 해가지고 리버스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장기를 집어넣고 가죽을 씌우고 다시 토끼를 놓아주는 이런 식으로 장면을 재차 오버랩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로베르트의 숨이 끊어질수록 토끼의 죽음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두 장면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베르트의 죽음은 완전한 파괴, 종말이 아니라 회복이고 희생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에서 오히려 온전하고 완성된 영혼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드림에 있어서 영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떴던 문구가 있어요. 다른 존재가 죽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 좀 어렵죠. 다른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문장이 떴었잖아요. 그에 대한 반증이 바로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베르트는 영화 내내 죽음을 느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어찌 보면은 그의 모든 행동들은 애처로운 행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기반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도 그런 죽음을 느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메탈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메이햄이라는 진짜 블랙메탈 최고 존엄 밴드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블랙메탈 좀 들어요 하면은 그러면은 버줌이랑 메이햄 들어보셨겠네요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건데, 완전히 전설적인 보컬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데드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 또 잘생긴 얼굴, 찐 비주얼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이제 심각한 병 또는 죽음 직전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고, 또 그 경험 이후에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데드라는 남자를 항상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우울증이 평생을 따라다녔고, 그에 기반해서 그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냥 컨셉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죽음을 느끼기 위해서 무대에서 별의 별짓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블랙메탈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콥스 페인트 이런 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었고, 공연에서 입을 옷을 무덤에다가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입는 행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죽은 동물이라든가 썩은 시체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의 냄새를 맡고 몸에 들고 다니면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것들의 냄새를 맡고 무대를 올랐다고 해요. 심지어는 공연을 하면서 자기 몸에다가 자해를 하고 손목을 긋고 유리 파편으로 상처를 내고 이런 스스로에 대한 위해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블랙메탈이라는 장르 때문에 이런 모든 행동들이 좀 더 관객들을 열광시키는 퍼포먼스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 블랙메탈이라는 것에 굉장히 취해 있는 관객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퍼포먼스들이 파격과 공포에 질리게 되는 그런 것으로 오히려 더 입소문을 타게 되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굉장히 고어틱한 무대 연출이라거나 공연 때문에 직업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상에서 그런 우울과 고립에 시달리다가 자기 손목을 긋고 자기 머리에다가 산탄총을 쏘는 것으로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이햄이 여기가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간 놈 한 명이 또 있어가지고, 그게 리더인 유로니무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걔가 또 이 시체를 최초 발견을 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사진을
수준으로 자기가 간직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근처 카메라 상점에 가서 필름 카메라 들고 와갖고 찰칵찰칵 찍고 그 시체가 멋있게 누워있을 수 있도록 실체를 조정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머리에서 총을 쏘았으니까 뇌 조각 또는 뼈 조각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어갖고 공연할 때 낀다든지 아니면은 뇌 조각을 튜로 만들어서 먹을 생각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좀 기구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데드라는 사람이 계속 떠올랐어요. 절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가 호전되진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느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데드라는 사람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가장 커다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네크로필리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체 성욕자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인간이냐, 이 시체 성욕자들을 죽은 사람 또는 그 시체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극단적인 성도착증의 일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실제 사례는 극히 드물죠. 왜냐면 이거는 이상 성욕 중에서도 완전 심연에 거의 범죄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체 성욕자인데 내가 조금 필요해갖고 무덤 좀 팠다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정신의학 쪽에서는 이런 성애자 또는 도착증이 왜 생기냐 그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범죄 심리학으로 또 어느 정도 교집합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인간의 시체에 뭔가를 느끼는 거니까. 통제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시체라는 건 저항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네크로필리아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항상 뭔가 실패를 한 경험들밖에 없었고요. 그런 패배의식이라든가 스스로의 내면을 갉아먹는 요소들이 결국 이 끔찍한 극단으로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 죽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례식에서 뭔가를 트라우마를 얻게 된다거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거나 죽음에 관련된 모든 트라우마를 다 합쳐서 어떤 PTS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가 이쪽으로 흘러오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그런 죽음이라는 자극이랑 성적인 자극이랑 이게 같이 오면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사건이 발생되면은 뇌가 그거를 각인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긴대요. 뭐 자세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험이 성적인 패티시로 넘어가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오기도 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 뭐 반사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또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일단 뭐 공백이 생겨 있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그냥 사물로 보이는 거죠. 망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연쇄살인범들 중에 소수는 그런 시체 훼손이나 그 시체들을 보관해 놓는 변태 성욕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 성적 동기로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요르그 뷰트게라이트라는 감독,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어 영화라든가 준 스너프 필름에 가까운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페이크 스너프 필름을 만드는 그런 영화 또는 막 언더그라운드 영화를 제외하고 이런 고어 영화에다가 철학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려고 하는 감독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정신 나은 거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래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런 끔찍한 영화에다가 철학과 미학적인 또는 예술을 넣으려고 하는 감독들을 보고 있자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허무주의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부티게라이트 이 사람도 영화 자체가 좀 허무주의라든가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남자의 일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티게라이트가 겪고 있었던 허무주의라거나 공허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 이 감독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이 네크로맨틱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1963년생이고요. 어릴 때부터 어떤 괴물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슈퍼 8mm 카메라를 어린 시절에 받게 되었고, 이것으로 막 여러 가지를 촬영을 하고 혼자서 뭐 실험 영화들을 찍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뭐 희곡 작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영화 저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라디오 연극 작가 이런 것들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취향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뭐 고어적인 연출을 굉장히 광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광적으로 집착을 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고어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적나라하고 냉정하게 펼쳐지는 그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삶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가에 대한 그런 허무주의, 그 허무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어두운 내면, 그리고 인간의 이상한 막 성적 취향이라거나 막 더러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개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르 자체가 단순 호러라기보다는 언더그라운드 영화에다가 복합적인 고어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나 이 네크로맨틱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상 성욕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애처로운 남자의 이야기를 그려내보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네크로맨틱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영화가 거의 대학교 독립 졸업작품, 대학교 졸업작품 수준의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거의 예산이 없다시피 한 거죠. 1984년에 베를린의 펑크클럽 SO36이라는 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드레프 옐린스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군지 저도 몰랐는데 옐린스키라는 이 사람은 부트게라이트의 어떤 실험적인 스타일이라든가 그의 특출난 가능성, 재능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내가 너한테 예산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과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을 너에게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도와주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기회를 딱 잡게 된 부트게라이트가 죽음과 사랑과 섹스의 복합적인 주제가 얽혀져 있는 그런 기본 컨셉을 만들고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이 영화에 담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게 바로 네크로필리아라는 매개가 등장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무조건적인 네크로필리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도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베아였고요. 그렇게 굉장히 저예산에다가 슈퍼 8mm라는 그런 포맷,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저열함이 이 영화의 그 특유의 그 축축함을 잘 살리는 쪽으로 영화가 발전되게 됐던 것이었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영화 중에 좀 축축한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박쥐라거나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좀 축축한 느낌이거든요. 그 축축하다라는 느낌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항상 이렇게 젖어 있는 느낌이 들고 막 싫고 이런 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드는 게 바로 축축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촬영 방식이라거나 화면이 오히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축축함을 더 잘 살리기는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수 효과라고 할 것은 딱히 없어요. 그냥 값싼 재료에다가 어디 뭐 도축장에서 떼온 동물들 장기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소품들을 표현을 했다고 해요. 당연히 뭐 네크로맨틱 발매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금지되고 검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논쟁거리였고 압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존재했다고 해요. 부트게라이트 본인이 인터뷰에서 내 집도 이 영화 때문에 그 수색당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컬트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언더그라운드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그런 스타일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어떤 그 새로운 지평을 만들게 된 영화고 지독하기로 유명한 영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좀 상징적인 영화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네크로맨틱 2는 1991년에 또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슈람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슈람이라는 이 영화도 엄청 고어하고 무섭기로 유명하거든요. 연쇄 살인범의 뇌를 또는 정신을 탐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리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아예
우리나라의 그냥 이쪽 장르, 컬트적인 장르에서는 거의 대들보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독일에서는 고어계의 거장이라고까지 불리기 시작했고요. 펑크적인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영화 전반에 많이 투영했어요. 어떤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고 규범에 대해서 항상 도전을 하려고 했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틀을 자꾸 부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만듦으로 인해서 세간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런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감독이고 이런 시도 자체는 사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자면은 쇼킹한 필름들을 만들어내는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죽음과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아트 호러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철학이 있는데 영화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당연히 추천은 못 드리겠죠. 약간 핑크 플라밍고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독일 영화에서 만들어내는 그 독일 특유의 그 고어 표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 세계 고어 장르 또는 호러 장르를 통틀어서 제일 좀 불쾌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리하고 날카롭고 잔혹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불쾌하고 그런데 가장 또 철학적이면서 되게 과감하다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아요. 일본 고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엽기적이다 또는 만화적이다 또는 가학적인 그 변태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또 미국 고어는 굉장히 좀 상업적이고 연출적인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독일 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말이 없고 퉁명스럽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러면서도 어디까지 선을 뻗쳐나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겁이 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데 더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고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워크라는 게 그냥 영화적이지가 않아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서서히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정제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장된 효과를 넣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잔혹함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톤이 너무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정이라는 것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기교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더 과감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영화라서 더 잔인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툭 던져놓는 듯한. 네크로맨틱 이 영화는 시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체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썩어가는지를 좀 많이 조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썰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그 분해가 되어가고 부패가 되어가는 과정에 좀 진지하게 좀 관찰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체가 어떤 식으로 또 부패했고 막 장기들이 어떤 식으로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지는 그 액체는 얼마나 그 찐득찐득한지 썩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과감하고 정성스럽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분장인 걸 알면서도 저도 막 건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너무 잘 살린 게 바로 독일 고어의 특수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자신들만이 또는 독일에 또 관련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삶의 몽허 또는 죽음의 충동, 죽음을 느끼고자 하는 또는 인생이 덧없음, 사회의 위선, 고립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이런 메시지들을 또 고어로 표출을 하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크로맨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문 배우들을 이 영화에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을 여기에다가 넣기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연기는 어색할지언정 그 어색함이 오히려 뭔가 좀 현실적이고 이 영화가 풍기는 그 기괴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게 만들어줍니다. 배우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연극적인 부분이 이 영화에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은 사람을 썰고 피가 튀기고 이런 것보다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도 거기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말이 없고 무감각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르그 부트게라이트 이분은 대들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진짜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어떻게 이게 1987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더럽고 싫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옛날에 만들어진 것 치고도 굉장히 많이 잔인해요. 그리고 약간의 특수 분장이라거나 고어 묘사에 있어서 어설픈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저열한 화질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럴싸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면은 말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안 봐도 되고요. 포장지와 다르게 안에 거대한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철학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왜 굳이 보라고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걸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을 하지 않고 봐야겠다라고 뭐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막 떼쓰고 그러시면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런 영화가 올라와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노파이어존도 그렇고 엔지니어링 레드 이런 작품도 그렇고 과거의 어떤 고어라거나 뭐 대들보 같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게 좀 신기한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있을 만한 영화가 아니라서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긴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커플이 들고 온 시체랑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 장면은 진짜 살면서 이거를 야 어떻게 이런 장면이 있노?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좀 네거티브한 쪽으로 이제 감탄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재차 관람을 하면서도 야 이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라고 생각을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이 영화를 봤었어요. 오늘 또 여기에서 제 해석과 해설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영화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겉포장지와 다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또 철학적인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선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볼만한 영화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굳이 찾아보시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거 더 많이 보는 게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무비라는 그 노래랑 마음 달달하게 좀 설레게 박정민이랑 또 화사랑 그런 무대 한번 더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또 더 좋은 거 많이 봐야지 또 회복도 잘 하고 다음 주 힘든 한 주 또 잘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들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듣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한 주 또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한 주 마무리를 또 이렇게 지어드리는데 일부가 되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또 기쁜지 몰라요.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영상, 더 멋진 모습, 더 멋진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딥그린이었습니다.